네, 안녕하세요. 인카파트너스의 김영근입니다. 먼저 이제 금융시장 기상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달 이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달 그 10월 달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죠. 국내 쪽에서는 제일 큰 이슈가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흥국생명 터지면서 이제 금융 위기가 올 것 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금융위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연말, 작년 4분기서부터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드렸는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인데, 지금 금리 인상을 보고 전문가들이 시장을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의 금리 인상하고 지금 금리 인상은 성격이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먼저 이제 그 전에 못 들으신 분들 설명을 좀 먼저 드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가 보통 한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주시장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너무 높이 올리면 그때 꺾였거든요, 시장이. 근데 지금은 보면 금리를 올리자마자 같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금리를 인상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연준 입장에서. 첫 번째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올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경기를 좀 식히기 위해서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놓는 거죠. 금리를 올려놔야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 이제 금리 낮추면서 부양을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경기를 부양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인플레를 잡는 목적이 있는데, 지난 한 30년간은 중국 때문에 인플레가 없었어요. 인플레가, 왜냐하면 중국이란 자체가 이제 전 세계 공급망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워낙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인플레가 많이 죽었죠. 물가를 걱정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물가를 걱정 안 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목적인데 이게는 잡혀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좀만 나빠지면 돈을 얼마든지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막 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놓고, 또 경기가 너무 가열되면 좀 올려놓고, 또 이제 경기가 죽으면 또 살리고, 이런 식으로 갔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워낙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뒤따라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안 꺾였던 거예요.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호재였던 거죠. 그러다가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꺾이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은 40년 만에 인플레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마지막 발생했던 때가 1970년대, 80년대, 그때 인플레가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갑자기 막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제일 목표가 뭐라고 했죠? 인플레를 잡는 게 제일 목표예요. 제일 목표가 경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가 기승을 부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인플레를 잡는 게 제일 목표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경기는 상관이 없어요. 인플레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막 강하게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금리를 다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금리 저렇게 올리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를 내려줄 거야. 이게 피벗이죠.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데, 이번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70년대, 80년대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인플레가 급등해서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리를 내린 적이 있어요. 내렸더니 인플레가 조금 죽다가 다시 급등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통제불능까지 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볼커 의장이라고 그분이 나와가지고 금리를 막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일단은 거의 대공황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경기를, 인플레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연준도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런 실수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최근에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올라갔지만 다시 경기 침체가 오면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반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침체도 좀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죠? 레버리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도 2008년 가계 부채 터지면서 구조조정을 다 해가지고 부채가 별로 없어요. 가계가. 거기다 기업들도 괜찮은 편이고, 국가 부채만 많은 거지 나머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극심한 경기 침체 안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가 높으니까 기업들은
매출은 명목 기준이잖아요. 인플레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EPS가 많이 안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마일드한 경기 침체에 금리는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다시 떨어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따로 이제 저희가 보고서도 보내지만 요거 따로 요것만 보내드리거든요. 또 똑같이 요거는 고객들한테 한번 보내라고 이제 보내드리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모델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함축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투자 매력. 요게 바의 높이가 투자 매력도고요. 요게 투자 매력도가 100이죠. 100이 이제 최고 점수고, 투자 매력도가 50이 넘어가면 투자할 만한 거고요. 이 50 이하면은 투자하면 안 되는 투자 매력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씨 표시가 있죠. 이렇게 날씨 표시가 있는데, 날씨는 해가 뜨면 이제 상승장인 거예요. 자산시장이 상승장인 거고, 이제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면 이제 겨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면 봄, 여름은 이쪽이고요. 요건 봄, 여름이고, 이렇게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치거나 이렇게 비가 오면 가을, 겨울인 거예요. 파란색은 전월이고 빨간색은 이번월. 투자 매력도는 20점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낮죠. 아직까지는 좀 낮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천둥번개는 치는데 똑같이 겨울인데 미국보다는 메리트가 좀 더 높죠. 왜냐하면 더 많이 빠지고 더 싸요. 이거를 산으로 본다면 미국은 4분 능선, 우리나라는 7분 능선 정도 와 있기 때문에 매력도가 좀 더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미국 국채, 장기 국채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TLT 같은 게 이제 장기 국채거든요. ETF로 보면 만기가 20년 이상짜리 미국의 국채인데, 미국 국채는 지금 100점이에요.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죠. 채권은 언제 투자해야 되죠? 금리가 가장 높을 때 투자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했을 때 받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캐리라 그래서 금리를 받아요. 금리가 높으면 그 금리만큼 받죠. 1년에 지금 10년물 금리가 4%라는 건 매년 4%씩 받는 거예요. 사는 순간. 그리고 그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건 뭐냐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요. 그렇죠? 채권이 막 인기가 많으면 금리를 서로 낮게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모델상 이게 100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금리가 더 이상 여기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비도 오고 천둥이 치고 있긴 하지만 되게 짧을 것 같아요, 겨울이. 그래서 에너지 쪽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내년서부터 앞으로 한 몇 년간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자산들, 모든 자산들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주는 게 아마도 은이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그 다음이 금,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장기국채. 요 순서대로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을까. 내년하고 후년 정도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달러는 아직도 매력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였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도. 저희가 그 1200원, 1150원 이렇게 올라올 때 저희가 타겟을 얼마로 제시했냐면 1350원에 1400원 얘기했거든요. 거기 왔잖아요. 왔는데 오히려 1500원 근처까지 찍고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저희가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1300원 깼죠,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리포트에 이번 조정이 끝나면 얼마까지 다음에 갈 거냐, 1630원에서 20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00원이 넘어간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도 다시 올라가겠죠. 네, 달러 강세가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자산의 절반 정도는 꼭 달러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슈에 썼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9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2017년, 18년에 트럼프 때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이 시작됐죠. 무역 전쟁이.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중국은 이 패권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국과 패권 전쟁이 붙을 때 원래 그 전에는 중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죠? 그 전에 역사를 보면 마오쩌둥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 마오이즘이라고 하는데 마오쩌둥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얼마나 개판이었냐면 마오쩌둥이 1인 독재였거든요. 김일성 같은 존재죠. 신격화돼 있고. 그러니까 마오는 중국인들한테는 뭐 총리나 뭐 주석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네, 그래서 마오쩌둥이 뭐 가다가 야 이거 뭐 참새가 너무 많은데 참새 때문에 이거 농사 잘 안 되는 것 같아. 참새 이거 다 잡어. 참새 다 잡은 거예요. 잡고 나니까 갑자기
막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그때 기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가 뛰어난 게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더 나은 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쪽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 시대 때 그래서 중국이 엄청 가난했던 거죠. 그러다가 등소평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한 거죠. 흑모백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만 잡으면 쥐만 잡으면 된다 이런.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판이 바뀌어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부유론이 나오잖아요. 공동부유론 나올 때 이제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선부론에서 공동부유론이 나온 거예요. 다시 바뀐 거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빈부격차도 심하고 부자들은 엄청 부자인데 여기서 공동부유라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부자들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자는 거예요. 나눠서 살자는 거예요. 불평등 줄이고. 중국의 부자들, 부유층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들 중국의 과거를 잘 알잖아요.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거네? 마오쩌둥 시대 부자들은 어땠느냐? 다 죽었어요.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집을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해와 북경과 이런 대도시의 고급 주택의 집값이 40% 빠졌어요.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팔리는 가격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공산주의 체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아직도 이제 중국식 뭐 특색,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예전 얘기고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가냐면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독재가 필요하죠. 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급자족 경제. 그러니까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지금 뭐든지 자급자족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재도 많이 들어올 거고 나중에 이제 제재가 완전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의 가장 큰 단점이 에너지를 다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남중국해로 들어와요. 대만을 접수를 해야 반도체도 없고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 지원을 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내부적으로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제 가난해지고 있으니까 벌써 가난해지고 있거든요. 부동산 버블 무너지고 일본처럼 된단 말이죠. 장기 충격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거기 상태에서 인구 줄어들고 외부 제재 때문에 경제에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부 인민들이 굉장한 불만이 생길 거예요. 그 불만을 뭔가 밖으로 돌려야 돼요. 옛날 일본이 했듯이. 일본도 전국시대 끝나고 그 내부 불만을 밖으로 돌린 게 임진왜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외부의 적은 미국이 일단 있는데 대만 통일을 주창한 이유가 외부의 목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오이즘으로 가고 국진 민폐가 지금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기업들 쪽으로 다 몰아주고 리소스를 민간 기업은 다 퇴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다 제재하잖아요. 교육도 제재하고 인터넷 기업도 제재하고 다 제재하잖아요. 민간 기업이 커가지고는 공산당이 권력을 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유기업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래야지 배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첫 번째, 중국의 부자들이 다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25년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옛날 아편 전쟁이 영국과 중국 간의 아편 가지고 전쟁을 한 거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그게 무기가 아편이었잖아요. 지금은 무기가 뭐예요? 첨단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게임의 그 되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앞으로는 신흥국 쪽에서 이 인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다루진 않았었는데 이제 인도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 베트남 하고 두 군데 12월 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